애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6월 9일 오늘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해드릴 거는 뭐 한번 목차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보고서는 SKC 관련된, 어제 이제 매각이 이제 한다고 물적 분할했잖아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쪽, 건설 업종 이제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점 개정 이제 을 한다. 이따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건 건설주한테는 되게 좋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이거는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기 저는 이제 주로 주식 얘기를 하지만 채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근데 한국전력이 발행한 한전채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금리가 3.8%나 돼요. 그래서 괜찮죠. 그 내용이니까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그 자금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채권 쪽으로 분산하실 분들은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하나 있고요. 주로 셀트리온 얘기고, 디램 현물가 하락세가 좀 진정됐다. 요게 요거 신한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죠. 그래서 지금 나왔고, 그리고 의류 OEM, 이게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왜 한세 실업이 좀 약하고 영업무역이 좀 센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세가 유독 약하죠. 그리고 전기전자, 꿋꿋이 버티자, 이런 내용이고, LNG 관련된 시장, 이게 조선주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으로는 미국 에탄 가격이 급등했고, 요게 사실은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의 호재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요건 정유회사, 이게 좋은 뉴스고, 그 다음에 참 이게 걱정스러운 게, 이게 원자재 가격이 쉽게 꺾기 어려운 이유예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신탁, 여기 이제 기업이고, 현대백화점, 아까 전에 신세계가 실적 발표했는데 와, 엄청납니다 진짜. 뭐 백화점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리오프닝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백화점 이제 그 해외여행 가면 사람들이 백화점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해외여행 가기 쉽지 않아요. 그죠? 비행기 티켓도 너무 비싸고, 아직 뭐 전 세계가 다 완전 리오프닝도 아니고, 또 소비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해외까지 지금 굳이 가야 되나? 이런 또 생각들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오늘 좀 주가 좋았는데 그 이유, 그다음에 에로티베큐는 이제 장비 회사죠. 그다음에 증권주 중에 다올투자증권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KTB.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이건 뭐 좋은 내용이라 보다는, 카카오페이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많은 걸로 알아요. 이게 워낙 막 상장할 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 뱅크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게, 너무 비싸가지고요, 밸류가. 근데 카카오페이가 그 기억나시죠? 카카오페이 제가 맞아요, 저도 옛날 마감 시험할 때 기억나는 게, 줄이는 게 낫겠다, 카카오페이 한참 오를 때. 그죠? 왜 그랬냐면 코스피 200 편입되니까. 그래서 막 주가 폭등하더라고요. 그때 줄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럴 때 줄여야 될 것 같다, 비싸기도 하고.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아무튼 이제 왜 빠졌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건 이제 어쨌든 여기 있는 거는 정보 전달 차원이고, 저의 의견 전달이지, 이게 매수 매도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 공부하셔서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도, 그리고 아까 제가 이리온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 분이
진짜 하시는 거 맞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참 대단합니다. 예. 이걸로 이 방송으로 공부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뭐 꾸준히 정석대로 해보세요. 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정석대로 천천히 배워가면서 천천히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이죠, 주식.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주식 공부를 하면 세상을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예. 자, SKC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목표 주가 20만 원이고요. 모태 사업이 이제 산업 소재 양도하기로 결정해서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을 떼냈고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한행 컴퍼니에 넘기기로 했고 매각 금액은 1조 6천억 정도. 그래서 순차익금은 2.1조에서 0.6조로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차익금이 급격히 떨어져요. 부채 비율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주가에 좋냐면 저평가된 사업부를 매각을 하잖아요. 저 필름 사업부는 고평가를 못 받아요.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저걸 팔아서 앞으로 어디죠? 아주 고평가 받는 사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 동박, 음극재.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또 평가가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현명한 평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받아서 1조 6천억 정도 매각을 해서 그 현금으로 부채도 좀 갚고 동박 사업이나 음극재 사업에 올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그룹의 이런 부분은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일부 SK 넥실리스가 동박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SKC가 SK 넥실리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부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제도 질문이 나왔나 봐요. 이거 혹시 상장할 계획 있냐? IPO. 만약에 그 또 넥실리스 상장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막 주가 폭락하고 또 그림 그려지시죠. 근데 어제 이제 IR을 한 것 같은데 IPO 계획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약속 지키겠죠. 계획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주 가치를 좀 생각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IPO를 하면 또 주가 요동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우려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SKC 괜찮고요. 건설주는 이것만 좀 설명드리면 이제 서울시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시나 다 비슷해요. 조합원이 선정되고 조합원이 선정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제 시공사를 바로 선정해요. 그리고 사업 승인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만 안 그래요. 서울시는 조합원이 결성이 되죠.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요. 먼저 사업 승인 받아야 돼. 이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시공사, 건설사 선정을 합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그 시간이 금방 단축되는데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선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건축이 만약에 승인 받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도시정비법에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인가 이유로 규정을 하는데 서울은 안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만 여기 나와 있죠.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이걸 좀 바꾸려고 하나 봐요. 이걸 바꾸면 이제 다른 지역과 똑같이 조합 설립하고 바로 시공사 선정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6월 29일까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 7월 말에 공표. 요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건설주에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벤트 기대를 해보고요. 요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가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죠?
예. 이게 공사기간 제외하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재건축 시에 평균 건설 기간이, 그러니까 조합원 설립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평균 10년 정도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근데 공사 기간을 제외하면 이 평균 사업 소요 기간이 공사 기간 빼고 7.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사실 얼마 안 돼요. 2년? 2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년이 이제 조합 설립하고 사업 승인 따내고 이런 거죠. 이게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근데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는 단계,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이제 시행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기간이 3.1년 정도 된대요. 꽤 긴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단축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이게 된다면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서울시의 중기적인 분양 가능 물량이 또 증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시행 인가를 못 받은 사업이 비중이 너무 높대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삽도 못 뜨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많고. 그래서 분양 가능 물량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건설사 좋죠. 당연히 수주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6월 29일까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실제 저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독 좀 서울만 저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건 뭐냐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국민주에서 국민채라고 하는데, 신영증권의 이경록, 권동민 이제 연구원님이 쓰셨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빈 공간에다 제가 한번 그려야 되니까 캡처를 한번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그러니까 채권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채권도 아니 어렵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 NH투자증권에 채권 공부하실 분들은 예전에 그 3프로TV에 NH투자증권의 신한종 센터장님이 한 달 정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채권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이제 제가 한번 그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이 요게 요렇게 보세요. 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가 이 높은 수치 아시죠? 여기 위에가 물가가 높은 거고 물가 낮은 겁니다. 여긴 물가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요게 물가 상승률이 뭐죠? 여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그랬다가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다시 그랬다가 또 꺾이고 요렇게 사이클을 타요. 물가 인플레라는 게. 네, 요건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게 물가예요. 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디플레라 그러죠. 디플레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여기가 0이거든요. 0 밑으로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면 이걸 디플레라 그래요. 근데 요것만 알아두세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갑니다. 무조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은행에 갔어요. 오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정기예금 금리가 가입하는데 금리가 만약에 5%예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5%면 뭐 너무 좋죠. 지금 이 상황에 5% 주면 엄청난 거죠. 가입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그 가족 중에도 또 있으니까 이거 5%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딱 갔어요. 다음날 갔더니 금리가 6%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난 이제 바보 된 거죠. 갑자기 1%가 올랐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 내가 이제 데려간 가족은 좋죠. 6%짜리 금리를 가입하는데 나는 하루 차이로 5%밖에 못 받아요.
열받죠.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예, 그렇게 된 걸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정기예금이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 뭐죠? 만기에 이자 받는 거죠.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채를 사면 우리나라가 발행한 국가의 채권이 국채인데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사요. 그럼 내가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난 채권자가 되고. 대신에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은 보장되고요. 물론 뭐 회사가 망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하거나. 근데 어쨌든 나라가 망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년 이자를 받아요. 그 이자가 저 금리입니다. 정기예금도 똑같잖아요. 저 매년 받는 금리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기예금 금리가 5에서 6%로 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정기예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아니 나는 5%짜리인데 오늘은 6%짜리예요. 그러면 내 이 정기예금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6%짜리 다 들려고 하니까. 네, 그 논리예요. 아시죠? 예,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 뭐죠? 이게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채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죠? 정기예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내가 은행에 갔는데 오늘 금리가 5%인데 다음날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갔더니 4%가 됐어요. 나는 기분 좋죠. 나는 5%인데 다음날 갔더니 4%예요. 어제 가입하길 잘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어제 가입한 정기예금의 가치가 오늘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가치가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요.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 단 발행 주체가 파산하면 뭐 원금 보장 안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채권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기예금 사고 팔 수 있어요? 서로 못 팔아요. 채권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유통시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따가 한국전력 채권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한국전력 지금 채권이 금리가요. 지금 3.8%래요. 3년 만기. 그럼 이 무슨 얘기냐면 한국전력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난 채권을 받고 3.8% 이자를 매년 받아요. 지금 은행금리가 한 2.3 정도 되죠. 정기예금이. 그럼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 3년 만기고 한전이 망하겠습니까? 한전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 거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받고 근데 만약에 내년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3.8%는 받는 거예요. 뭐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만기에 나는 원금까지 다 돌려받아요. 그건 보장돼 있어요. 근데 내년에 금리가 2.8%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3.8에다가 금리가 1% 떨어지면요. 자본 차익이 6% 이상 나와요. 그럼 거의 10%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금리가 1%가 근데 반대로 금리가 1%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손해를 봐요. 근데 물론 그 손해라는 건 내가 돈이 갑자기 급해가지고 채권을 팔면 손해고 내가 채권을 팔지 않으면 만기까지 3년 그냥 들고 가버리면 손해는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까 주식과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왕이면 금리가 떨어지면 좋죠. 채권을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요 개봉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게 채권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금리가 같이 떨어져요. 금리와 물가는 비슷하게 가니까.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채권 가격이 엄청 좋을 때입니다. 코로나 때. 이때 코로나 때예요. 2020년 3월. 금리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 폭등. 이럴 것. 근데 지금은 어떠죠? 지금은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죠. 지금 물가가 요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꺾일랑 말랑하죠.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도 싸게 사자. 채권도 엄청 싸진 거죠, 지금. 물론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채권은 손실이지만 지금 여기 어딘가의 레벨이에요. 아무튼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 채권을 이때쯤에 매수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좋은 전략. 이때는 채권을 팔아야 될 때고, 그죠? 이때는 채권 가격이 가장 좋을 때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떨어지니까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요, 그 금리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근데 저도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리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채권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히. 근데 지금 위치상 한번 채권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네. 왜냐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지만 채권도 하나의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상식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난 예금 넣어놓기엔 좀 부담된다. 아니,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차라리 그냥 채권 넣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속하는지는 한번 그거는 혹시 뭐 채권을 매입하실 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한전채가 한국전력이 채권 발행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회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 발행이 늘어난다. 채권 공급이 느는 거죠.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간다. 금리가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엄청 발행했어요. 예,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2021년 5월에 1년 전에 1.3%밖에 안 됐어요, 금리가. 지금 3.8이에요. 금리가 거의 3배 올랐어요, 3배. 괜찮죠? 예, 금리가 3배나 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금리가 다 올랐어요. 은행채, 대한항공은 저게 금리가요. 대한항공채는 4.5%인가요, 그래요. 한국토지신탁이 3.5인가 3.8인가 그럴 거고. 제가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아무튼 지금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한번 한전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꼭 생각하시되 지금과 같은 이제 대규모 발행은 올해로 한정된 뭐 이벤트일 수 있다는 건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대규모로 발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채권 발행하는 건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나는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고 굳이 뭐 채권 가지고 수익 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자 얻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한전채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굉장히 크게 운영하시거나 어디 좀 주식은 좀 모르겠고 불안하고 예금은 너무 적고 이걸 고민하신 분들은 한번 한전채도 이런 거 어디서 파냐면 주로 삼성증권이나 좀 큰 대형사 있죠. 거기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그 삼성증권 같은데 파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또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 좋죠. 그래서 한번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저도 생각난 김에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EULAR이라고 이제 유럽 루마티스 학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셀트리온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램시마 SC가 주사, 자기가 집에서 주사로 맞는 건데 이게 효능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3년에 미국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고 유럽에선 이미 출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마진도 좋으니까 긍정적인 것 같고 휴미라라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그 제품 중에 자가 면역 치료제 중에 1등. 휴미라가 오리지널 특허가 내년에 만료돼요. 그래서 에브비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셀트리온하고 에브비가 합의를 해가지고 내년 7월에 미국에 출시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미국에 또 출시가 되면 그 이름이 유플라이마입니다.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요게 유플라이마예요. 이름이 유플라이마. 근데 물론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같이 맞불을 해요. 6월에. 그러니까 삼성과 셀트리온의 내년에 미국에서 한번 경쟁을 할 겁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승자가 누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되 아무튼 셀트리온도 내년에 미국의 모멘텀 2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요거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있어요. 아 맞아요. 요 세 개. 요 세 개가 미국에 내년에 나오는데 이제 내년에 무조건 돼야 돼요. 내년에 안 되면 주가 오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내년을 기대하면서 좀 잘 버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회계 이슈는 끝났잖아요. 뭐 더 악재는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 가지고 잘 견뎌보시고, 단 적의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레벨업 하는 거예요. 성과 안 나면 못 가죠. 요거는 좀 잘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한금융에서 디램 현물 가격이 이제 진정됐다. 뭐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디램 가격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현물가가 공급은 부족하고,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서버도 언젠가 둔화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악재인데, 근데 그것도 이미 반영했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서버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주문도 많고, 예. 그래서 아직까진 괜찮은데 뭐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이미 주가엔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메모리 반도체 핵심 고유 변수인 공급은 역사상 제약이 가장 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서 캐파 증설 없이는 공급 증가율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많은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고, 키움의 박유학 애널리스트도 얘기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수요만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공급이 늘지는 않고요. 수요가 감소하는데, 수요만 이제 정상화되는 게 하반기에 확인되면 주가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될지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견뎌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이겨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라는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무엇보다 근데 이거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건데 저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하죠. 공급은 줄어요. 이거는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공급 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정이 어려우니까. 자, 그럼 여기에 동의는 해요. 거의 80에서 90% 확률로 동의. 수요가 언제 정상화될 거냐 이거예요. 서버까지 다운되면 주문이. 근데 주가는 반영을 했어요. 근데 서버까지 만약에 수요가 주는 게 확인되면 주가 오르긴 더더욱 힘들어져요. 아무리 싸도 모멘텀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죠. 자, 그럼 뭐 그거는 극단적인 가정이라서 서버가 안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때 얼마나 손해를 볼 거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그러면 서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단기론 빠질 수 있어요. 그 뉴스 또 나오면 막 흔들리겠죠. 근데 그렇다 쳐도 이미 반영을 했고 잃을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단이, 우리가 밸류 계산을 왜 하냐면은 밑에 하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이닉스는 거의 하단이에요. 하단까지 왔습니다. PBR 기준으로. 삼성은 좀 남아있어요. 왜냐면 삼성은 반도체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밸류 받는 건데, 삼성도 역사적으로는 거의 저점이고 많이 내려왔고, 하이닉스는 거의 바닥이고. 저게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히 꺾이는 게 나와도 잃을 건 별로 없고, 근데 만약에 수요가 하반기에 서버는 그대로 유지되고 모바일이 터닝한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나 또 뭐죠? 삼성의 폴더블폰 잘 팔리고, 예, 경기 돌아서고, 예, 미국이 부양 다시 금리 인상 멈춰주고, 그리고 어차피 반도체라는 건 장기적으로 수요 늘어나잖아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그러면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방은 단단한데 내가 예측한 스토리가 맞으면요, 보상이 커요. 지금 그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올랐어요. 만약에 PBR 뭐 삼성전자 1.5배, 하이닉스가 1.23배. 그러면 하방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랑 반대로 가면은 한 10에서 20% 손해볼 수도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잃을 자리가 많진 않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 갈 수 있어요. 꼭 염두에 두실 건 하이닉스가 여기서 몇 달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별로 잃을 건 없다. 그리고 요것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금방 회복된 것처럼 하이닉스는 지금은 크게 잃을 게 없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이 보고서를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한국투자증권의 박하경 연구원님이 올해 3월 기점으로 미국 이제 의류 OEM 쪽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 재고가 많이 뭐 쌓아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지금 뭐 이게 3월 말 미국 소매 의류 재고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가을에 또 가을 겨울 시즌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FW 시즌을 보통 이제 뭐 의류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을 겨울 이게 또 성수기죠. 이때 미리 또 재고 쌓아놓거든요. 봄 여름 시즌 이제 벌써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재고 확충은 좀 남아 있고, 근데 미국 의류 판매가 분명한 건요, 성장 속도가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건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판매액도 지금 4월에는 8%밖에 증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의류 회사들 주가가 안 가고 OEM도 꺾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의류가 나쁘다가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아웃도어나 스포츠웨어는 괜찮고 캐주얼이 안 좋대요. 스포츠웨어는. 그래서 보면 스포츠웨어 3사 룰루레몬, 콜롬비아, VFC는 하락은 했죠. 다 뭐 하락 안 할 수는 없죠. 미국이 폭락했으니까 요 정도 하락인데 갭, AEO, ANF는 예, 이렇게 빠졌대요. 예, 42%. 그러니까 캐주얼보다는 스포츠웨어가 더 좋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영업무역이 지금 주가가 더 잘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무역은 룰루레몬, 노스페이스, 스포츠웨어 쪽이 좀 강합니다. 예, 그리고 영업무역이 더 싸요. 6.1배밖에 안 돼요.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영업무역이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세실업이 한 9배 되거든요. 화승엔터는 13배나 되고. 그래서 제가 화승엔터 쪽에 대해서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영업무역이 제일 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싼 회사 하나 있잖아요. 영업무역 홀딩스는 PER 3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영업무역의 대표 고객사는 실적이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됐고, 타겟에서도 캐주얼 의류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 과잉 재고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세실업 핵심 고객사는 갭이거든요. 영업 적자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그리고 대만에 똑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비슷한 회사. 영업무역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에클랏. 이 회사는 매출도 17%나 늘었는데, 반대로 그 에클랏과 경쟁하는 회사 중에 대만의 마카랏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한세실업처럼 중저가 캐주얼이에요. 이 회사는 4월에 매출이 감소했대요. 네. 그래서 퍼가 13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랏은 PER이 20배까지 오히려 올라갔고 마카랏은 떨어졌어요. 네.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이 부진해요, 되게. 네. 뭐 이제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뭐 여기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주가가 유독 부진한 이유는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영업무역은 스포츠웨어니까 안 빠지죠, 그죠? 명확하게 그림 그려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치만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이겁니다. 저는 영업무역 홀딩스를 가장 선호해요. 왜? 이 회사 시총이 6천억인데 순현금이 9천억이 넘어요. PER 3배. 그냥 제일 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의류 OEM 중에서는 요거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도 PER이 되게 낮아요. 낮은 편이고, 호전실업은 PER이 낮진 않은데, 호전실업은 아마 이쪽도 아마 스포츠웨어로 좀 알고 있어요. 되게 다양하죠, 아무튼.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OEM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영업무역 홀딩스가 가장 싸고 좀 매력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PER 3.5배. 그죠? 뭐 이건 팩트니까. 가장 저렴하고 배당도 괜찮고. 자, 그리고 이제 DB금융의 권성률 연구원님은 이런 시장 환경에서도 꿋꿋하다. 주요 산업의 IT 산업의 인디게이터, 그 키팩트 역할을 하는 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게 인디게이터가 방향성이에요.
그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회사 1위 회사가 범용 부품 1위가 대만의 야게오.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야게오랑 유미크론, 유니마이크론 있어요. 반도체 대만 1위 패키지. 그래서 중국 생산 비중이 높고요. 여러 IT 기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야게오 올 매출이 이렇게 좋아요. 그냥 긍정적인 거죠, 그죠? 누적 매출도 증가했고, 유니마이크론도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애플 신제품이 이제 나오면서 매출액 증가 추세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산업 안 좋은 거 아시죠? 막 스마트폰 감소하고, 이건 누구나 알죠? TV도 안 좋아요. 중국이 락다운 당했고, 그래서 IT 쪽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가폰 있죠. 이거는 두 자릿수 성장률 여전하고요. 삼성의 갤럭시에서도 S22 울트라가 제일 많이 팔려요. 그리고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TV도 역시 두 자릿수 성장. 양극화. 비싼 건 잘 팔리고 싼 건 안 팔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6월부터 락다운 해제됐고,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는 경기 부양책 나서고 있고, 가정 구입하면요 15% 보조금도 준대요. 심천 시간. 이러면 살아나겠죠. 지금보다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여러 우려 때문에 LG 디플, 삼성전기도 엄청 빠졌습니다. 요새 삼성이 이제 테슬라 기대감으로 좀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시장이 안 좋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이 정도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하반기에 조금만 개선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좋은 거에 좀 베팅할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되는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삼성전기가 이제 좀 바닥은 찍었잖아요. 다행히. 예, 여기서 계속 올라가주길 바라는데, 어쨌든 뭐 바로 가면 좋지만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뭔가 분위기가 바뀌면요 금방 가요. 왜 이 말씀드리면, 얼마 전만 해도 모비스가 최악이었죠. 차량용 반도체 안 돼가지고. 근데 물론 아직도 너무 많이 빠졌지만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차 생산이 정상화된대요. 조금씩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나 이런 기업들도, LG 디플도 마찬가지고, 뭔가 분위기 반전만 좀 나와주면 그냥 슬그머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를 해주시면 좋겠고, LNG는 뭐 이제 너무 잘 아시죠? 현대 사무중공업이요, 어제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죠, LNG선 2척 수주받았는데 척당 2.3억 불입니다. 제일 비싸요. 2017년 이후 가장 비싼 가격에 계약을 따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 계약건 계약 파기됐는데, 요거 아마 리세일 재판매한 것 같은데 가격을 엄청 더 높여서 받은 거죠. 얼마나 업황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예, 수주 잔고가 2.5년. 그냥 이제 가려서 받는 거예요. 예, 단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조선주 할 때 조선주가 지금 그래도 예상만큼 아주 못 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발주가 안 나와요. 이게 좀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또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탱커선 발주가 많이 나와야 돼요. LNG 좋은 건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제대로 가려면요, 제가 봤을 땐 탱커선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저것만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또 고유가 시대고 하니까 탱커선 발주가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죠. 예, 아무튼 LNG는 걱정 없습니다. 뭐 좋고, 예, 다만 탱커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좀 강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에탄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에탄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 키움에서 이제 오늘 캡처한 건데, 이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요. 이게 에탄 가격이에요. 지금 거의 역대 최고치 뚫고 가고 있죠. 미국의 천연가스. 에탄이 뭐냐면 천연가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유화학 기업들이
나프타 우리나라는요 롯데케미칼 같은 건 나프타를 이걸 받아다가 나프타를 이제 NCC 크래킹이라 그래요. 요걸 해가지고 뭐 분해한다 그러면 생각하시면 나프타를 분해해가지고 에틸렌을 만들어요. 에틸렌이 모든 그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소재입니다. 근데 나프타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동안.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프타 가격이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겠죠. 원재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새 롯데케미칼 올라가는 거예요. 금호석유 막 이런 기업들이. 근데 미국은요 롯데케미칼과 좀 반대로 저 에탄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나프타가 아니라 에탄 가스 기반. 나프타는 원유에서 생산된 거고 에탄은 가스에서 생산된 거예요. 근데 저 에탄을 원료로 똑같아요. 에틸렌을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에탄 가격이 엄청 쌌어요. 지금은 에탄 가격이 급등하면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제 큰일 났죠. 원재료 비용이 이제 급등하잖아요. 미국과 한국은 경쟁하는데 일본 수출 물량에서 미국의 화학회사한테는 악재인데 한국의 화학회사한테는 호재죠 이게. 미국은 안 좋지만 한국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내 스프레드가 톤단 700불 상회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파라젤렌 한번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폴리에스터 만드는 원료. 요게 파라젤렌 PX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이 PX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나프타 가격과 파라젤렌 가격 차이예요. 이거는 정유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PX는 정유회사가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마진이 그냥 수직으로 샘솟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요새 급등하는 거예요.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배터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올라가는 거는 순전 다 정유 때문에 요런 것들 때문에. 유가 오르죠. 이거 티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SK 이노베이션 주가에 지금 배터리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히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근데 배터리는 아직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내년에 흑자 전환하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배터리 가치를 0으로 잡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최소 10조 이상은 잡아줘야죠. 아니 삼성 SDI도 30조 이상 받는데 10조, 20조는 받아줘야죠. 그만큼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근데 아직은 그걸 반영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10조만 반영해도 주가가요. 만약에 10조만 반영해도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인정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이유는 명확히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박영훈 연구원님이 공급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그 점 맞고요. 재고는 그 강세의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지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재고가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미국이 LNG 수출의 75%를 유럽으로 보내요. 지금 급하니까 유럽이. 근데 미국의 재고가 지금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이 이제 추워질 텐데 그러면 재고가 부족하면 천연가스는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미국이 천연가스 재고를 비축을 많이 안 해놨으면 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는 거죠. 재고가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요 비료가 또 올라요. 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해지 차원에서 저는 유니드 같은 기업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올랐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달 쉴 수 있다고. 예, 4개월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적절히 조정받으면 약간 해지 방어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편입해 놓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왜냐면 이건 저희 그냥 저희 견해일 뿐이에요. 왜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만약에 겨울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료값이 또 올라요. 비료값 오르면 이 비료의 원재료 만드는 유니드가 가성칼륨 가격이 또 오르겠죠. 그런 이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천연가스 재고가 넘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반기에 만약에 연말에 급나가면 유니드는 못 갈 수도 있어요. 뭐 엄청 빠진다가 아니라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싸게만 잡는다면 뭐 사실상 못 가더라도 잃을 건 별로 없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내 아이디어가 맞으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때
오히려 내가 수혜주를 하나 보유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천연가스 급등 시에 수혜주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LX 인터도 있고 관광 업체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비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뉴스를 딱 보고요, 이런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1차적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아 그래? 아, 그럼 또 천연가스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걱정되고, 그럼 천연가스 가격 수혜주가 뭐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겠지만 2차적 사고는 한 단계 나가서 혹시라도 저런 일이 발생하면 내 자산을 방어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 고민까지 나가보는 거예요. 일부를 저런 관련된 기업들이 빠질 때, 지금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관련 섹터가 다 빠질 거예요. LNG 관련주들이. 그럴 때를 이용해서 연말을 보고 일부를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멀리 보는 거죠. 지금 눈앞에 걸 보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2차적 사고거든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는 이제 왜 답답해하냐면은 푸틴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좀 약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도 푸틴 너무 싫습니다. 짜증나요, 푸틴.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기업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의 송일윤 연구원님이 한국 자산신탁 목표 주가 6,000원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개발할 때 신탁을 요즘에 좀 많이 활용한다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자기네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둔촌 사태도 좀 일부 있었고, 근데 다행히 둔촌도 좀 잘 풀릴 거는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또 다시 건설 재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모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고, 도시정비 이런 재개발할 때, 이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신탁회사에 많이 맡긴대요. 왜냐하면 조합원분들이 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자금도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괜찮고, 또 이 회사는 한국 자산 캐피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 수혜줍니다. 그리고 퍼가 3.6배. 예.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금 메리츠에서 신규 편입 나왔고 성장률 좋고요. 이제 면세점도 좋아집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포상 휴가로 100명이 넘는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대요. 나중에 그 모습을 보니까 언젠간 중국 사람들도 저렇게 들어오겠구나. 이제 면세점도 열리겠구나. 이분들이 어디로 가죠? 오자마자 면세점 갑니다. 이제 열리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은 백화점도 좋은데 면세점까지. PER 7.2배가 뭡니까?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니까. 어쨌든 싼 거죠. 7.2배니까. 그래서 9배만 가도요 10만 원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10만 원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이 뭐 10만 원 가면 좋지만 그 정도까지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요 정도까지는 좀 레벨로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잘 좀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솔브레인은 이제 2차 전지 이게 반도체 식각액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이 회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전해액도 합니다. 비중이 많진 않아요. 근데 전해액 때문에 주가 엄청 오른다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해액 사업 부분은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전해액에서 원재료가 요거거든요. 육불화 탄산리튬. 요 가격이 폭락했어요. 45%. 그러면 전해액 사업부 실적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3분기까지 실적 좋대요. 핵심은 반도체라는 걸, 이걸 꼭 잊지는 마세요. 예, 전해액보다는 반도체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해액만 보고 투자하실 거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나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 전해액 비중이 오히려 높거든요. 근데 참 주가 안 가죠. 예, 근데 어쨌든 솔브레인은 반도체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에로티베큐문도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공 펌프라는 장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비메모리 쪽에도 이제 앞으로 들어가거든요. 환경 문제 때문에. PER 8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에로티베큐문도 좀 괜찮은 분위기 같고요. 다올투자증권은 이제 NH 윤유동 연구원님이 이제 증권주 중에서 좀 매력 있다. IB 잘하고 저축은행 인수했고요.
벤처 캐피탈 상장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증권 쪽은 부동산 쪽이 굉장히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수수료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축은행 사업도 하고 있고 약간 한국금융지주랑 비슷해요. 회사가. 예, 좀 사업 모델이 비슷하죠. 그래서 저축은행 인수해가지고 작년 11월에 그래서 이쪽은 금리 올라가니까 좋고 벤처 캐피탈 사업도 합니다. KTB 네트워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수한 투자자상. 근데 다만 이쪽은 IPO 시장이 요새 안 좋아서 이쪽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쪽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저축은행 이 두 개의 모멘텀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PER이 2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저평가된 거는 맞습니다. 오늘 올라갔어요. 네, 근데 너무 저평가 맞아요. 배당도 많이 주는 편이고 배당이 제 작년에 250원인데 한번 그냥 계산해 볼게요. 그냥 200원 준다고 생각하고 올해 좀 작년보다는 좀 줄 수도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은 한 3.9% 정도. 증권주 쪽은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배당을 얼마 줄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는 요거는 왜 빠졌는지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 거 목표 주가 낮췄고요. 알리페이가 500만 주 갖고 있는데 5천만 주 갖고 있어요. 이 중에 500만 주 팔았어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계속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대 주주라서 안 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팔아버렸어요. 예, 11% 할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120일 동안은 못 팔지만 120일 지나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주가 오르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리고 PER이 이렇게 비쌉니다. 내후년에 53배입니다. 예, 밸류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참 카카오페이가 좀 싸면 좋은데 예, 여기 좀 밸류가 비싸더라고요. 여기 보이세요? PER 잠깐만요. 연간 PER이 몇 배인가요? 여기 PER 계산도 안 돼 있네요. 예, 그냥 내년에 300억 벌거든요. 300억인 회사가 시총이 11조 PER 300억이니까 3천억 100배 넘네요. 150배 맞네요. 예,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카카오라는 이제 이름하고 플랫폼. 근데 카카오페이는 진짜 욕 먹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작년에 기억나시죠? 작년에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팔아가지고 상장하자마자 그게 뭐 하는 겁니다. 저 기억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한번 광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때 좀 줄이시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이때였어요. 분명히 기억나요. 그때 막 요 날입니다. 요 날. 이거 좀 비이성적으로 오른다. 이 수급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좀 멘트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좀 여전히 좀 물량 부담도 남아있고 저도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 반등은 아직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왜 하락했는지 좀 이유는 아시겠죠. 그 블록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벌써 오늘은 좀 보고서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번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었고요. 오늘 지수는 보합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지만 오늘 그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관이 샀어요. 장 막판에 외국인은 다 던지고 기관이 물량 받아가지고 지수를 올려버렸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은 보합에 중국이 또 상해시가 재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확 빠졌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기관의 순매수로 들어올렸습니다. 오늘은 방산주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현대로템이 뭐 무기 수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음 주에도 누리호 발사했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나 하나 그룹주가 다 좋았고 엔터사가 요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JYP가 벌써 6만 원 또 터치하러 가고 하이브도 힘 좀 냈으면 좋겠네요. BTS 그 군 문제가 빨리 결론 나야 될 텐데 왜 안 나죠? 저게 자꾸 불확실성이니까. 석유화학 좋았고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오늘 대한유화가 왜 올라갔는지 명확히 아시겠죠? 왜 올라갔는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요 세 기업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아까 그 나프타하고 에탄 그것 때문이고,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 현대모비스가 좋았고, 정유주도 왜 올라가는지 아시죠? 2차 전지는 뭐 오늘 오랜만에 삼성 SDI 좋았고, 조선주는 요새 유가 올라가니까 여전히 좋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이제 이번에 테슬라에 그 삼성전기가 그 카메라 납품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주가들이 다 좋았던 것 같고요. 제조업체들도 오늘 좋았네요. 무림 PMP 같은 경우가 이게 펄프 가격 수혜주더라고요. 그래서 펄프 가격 올라간 거에 비하면 주가 참 안 갔네요. 저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주가는 못 올랐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고, 오늘 많이 빠진 거는 역시 육계 사료, 비료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빠졌고, 해운주가 좀 많이 떨어졌고, 전 다만 이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BDI 쪽은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주 좀 빠졌고, 유가는 이제 워낙 LNG 쪽이 좋다가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관광업체도 지금 막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정유주도 지금 사면 안 돼요. 조선주도 쫓아가시면 안 돼요. 다시 떨어져요. 그때를 꼭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리오프닝주들은 지금 백화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백화점, 결제회사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오프라인 결제. 여행, 항공주는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뭐 다른 기업들은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무튼 여기서 좀 마감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요 이슈 체크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너무 많은 걸 또 이게 전달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들 투자에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시장 어렵지만 잘 이겨내 주시고, 2600 초반인데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아무튼 조금 더 인내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반등할 때 그때 좀 포트를 재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